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격전지 아우디우카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 중입니다. 그동안 막대한 기갑 부대와 전력을 쏟아붓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아우디우카를 장악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푸틴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물량을 쏟아붓고도 고작 아우디우카 하나 장악한 것이냐는 비난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해상드론 공격 등으로 러시아의 자랑 흑해함대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이 해역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진행되고 있고 그 양도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에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 넘게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지금 전시 경제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고유가가 러시아 경제를 바치고 있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러시아의 전시 경제는 지금 고물가 위협에 시달리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러시아 정부의 과격한 재정 지출 확대 속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한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 중앙은행은 15일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6%로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부터 5개월 연속 인상 행진이며 이 기간 상승폭은 무려 8.5%포인트에 달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기준금리 인상의 원인으로 물가를 지목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올해 말까지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7.07%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물가 상승은 그야말로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중앙은행 역시 급격히 개입하지 않을 경우 자국 경제가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까지 꺼냈습니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가 자동차라고 생각해보라. 성능보다 빠르게 달리려고 하면 엔진이 과열돼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가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위험한 수준으로 과열되고 있다고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전쟁 직후부터 고물가에 대처해왔으나 이제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때문에 비롯된 러시아의 물가 상승에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작년 물가 상승은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 가치가 달러 대비 15% 떨어지면서 수입 물품 가격이 오른 데 기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루블화 가치가 러시아의 자본 통제로 안정되면서 수입품의 가격은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전시 경제를 떠받칠 목적으로 국방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러시아 국방비 예산은 전체 공공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1만 2022년 전체 예산 대비 국방비 비율이 13.923%에 그친 것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러시아는 내년 국방비로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조 8천억 루블 약 155조 5,2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사자 가족에 30년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복지 지출도 늘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경기 부양은 코로나19 대유행기를 능가하는 것으로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계속 풀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돈이 너무 많이 풀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고물가는 과열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기준 러시아에서 계란 가격은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고 닭고기 가격도 29.3% 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전쟁 때문에 공급 역량 자체가 감소해버린 상황을 주목합니다. 러시아 내 고학력 근로자 다수가 해외로 도피하고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점도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을 위해 돈은 풀었지만 전쟁과 해외 도피로 인한 인력 유출로 생산할 사람이 없어서 물가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는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강력한 부유세를 부과해 40억 달러를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전쟁은 길어지고 고통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푸틴은 무리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지난 16일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돌연 사망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서방 국가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추가로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으며 더욱더 러시아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이 무기를 지원하라고 올라프 숄츠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타우러스가 실전에 배치돼 러시아 영토를 직접 타격할 경우 전쟁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타우러스 부품을 수거해 역설계할 가능성도 독일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은 러시아 공격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독일의 타우러스가 전달되면 우크라이나 무기고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이제 타우러스를 확보하는 것은 자국의 매우 중요한 요구라면서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내로 깊숙이 타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발리가 의문사하면서 신속한 군사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유럽연합에서도 나왔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우리는 아마도 너무 자주 주저했을지도 모른다. 2년 전 우리는 헬멧을 줄 준비가 돼 있었고 지금 우리는 F-16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이들 결정을 더 빨리 내렸다면 아마도 전쟁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방에서는 나발리 죽음과 관련해 사인을 규명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 당국자들에 대한 신규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영국은 나발리의 죽음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 다른 국가에도 비슷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캐머런 장관은 이날 모낸 안보회의에서도 러시아의 나발리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완전히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각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충당을 위해 현재 서방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압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방에서는 나발리의 사망을 의문사로 규정하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지에 몰린 푸틴은 결국 선을 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습에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키이우 포렌식과학연구소의 올렉산드르 루빈 소장은 지난 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이 3M22 치르콘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루빈 소장은 당시 수집된 포격 잔해물을 분석한 영상을 올리며 3M22 치르콘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부품과 파편의 모습, 해당 무기 유형의 특징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부품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로켓에 호환될 수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제트 엔진과 조향장치 잔해의 경우 치르콘 미사일에만 사용되는 부품으로 추정할 수 있는 특징이 관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부품에서 치르콘 미사일을 가리키는 3M22 표기가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치르콘 미사일의 사거리가 1000km에 이르며 음속의 9배인 마하 9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치르콘은 어마어마한 시속으로 거의 9900km를 날아오지만 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아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도 막기 힘든 가공할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가 만일 우크라이나의 치르콘 미사일을 사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크라이나전은 또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방공망 전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은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 러시아도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미사일 사용은 우선순위에 있어 러시아 지상군 재건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워낙 기갑 부대와 지상군을 아우디우카에 쏟아부어 안 그래도 지상군 재건이 시급한 러시아다. 한 발만 쏴도 비용이 어마어마한 치르콘을 우크라이나 전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클 것이란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과대포장되었고 실전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직까지 치르콘 미사일 발사 이후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격추되었을 수도 있고 엉뚱한 곳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대로 활약했다면 러시아가 이처럼 조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대포장되어 실전에서 쓸 수 없는 수준인 것인지
정확한 사실은 러시아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노란하고 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도입 의사를 처음 밝혔을 때 나온 주장입니다. MOU에 불과하다거나 혹은 가격 후려치기용으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폴란드발 방산 수출은 계약서의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대한민국을 향한 시기 질투와 반대로 폴란드의 마음은 오로지 진실뿐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수출된 여러 무기에 가려진 이것이야말로 전시의 무기 수출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찐 사업인데요. 그것은 바로 탄약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 무기는 속사가 가능합니다. 보병이 쏘는 소총은 2초면 30발 탄창을 비울 수 있고 우리 국군의 자랑 K9은 15분 안에 전탄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술 교리상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은 없지만 무기의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탄약 소모가 엄청납니다. 일례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평균 6만 발의 포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대구경 로켓탄이나 포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박격포나 소총탄은 하루에도 수백만 발씩 소모됐습니다. 그런데 이는 약과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전쟁 개시 3일 만에 소모될 물자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과열로 포신을 갈아치울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비 포신을 쌓아놨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충분한 탄약은 전쟁이 승패를 가를 정도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자원입니다. 포탄 없는 자주포는 커다란 쇳덩이며 총알 없는 소총은 휘두르기 불편한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무기체계라 할지라도 정작 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정밀 유도 로켓으로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모조리 파괴한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처럼 탄약의 성능에 따라 무기의 스펙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전장에서 새로운 탄약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탄약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하이마스가 사용하는 정밀 유도 로켓을 이미 실전 배치했고 미국의 차세대 포탄인 엑스칼리버와 같은 초장거리 유도 포탄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한 발 한 발이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폭탄들인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탄이라고 하면 전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탄의 종류에 따라 위력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오늘 군사 무기에서 세계 최정상을 향해 날아가는 대한민국의 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는 무기는 바로 대포와 로켓입니다. 일례로 전쟁 초기 서방 무기가 지원되기 전에 러시아군이 점령지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죄다 러시아 포병이 수화질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압도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K9급의 고성능 자주포와 유도로켓을 난사할 수 있는 하이마스를 제공하면서 이 포병 우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역시 서방 무기는 다르다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특히 미제 티타늄 곡사포 M777이 발사한 엑스칼리버 포탄과 하이마스가 자주 사용한 M31 로켓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은 함대공 미사일 SM 시리즈와 이번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탱크 킬러인 제블린 미사일을 만드는 미사일 명가 레이시온이 개발한 정밀 유도 포탄입니다. GPS 유도와 관성 유도 INS를 사용해 이동 표적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용한 덕에 쏘고 바로 전장을 이탈해도 적을 정확히 때릴 수 있습니다. 2007년 이라크전에서 처음 실전 배치됐을 당시 90%가 넘는 명중률과 원형 공산 모차 사임나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원형 공산 모차 CEP는 주로 포병 화기와 미사일의 정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인데요. 특정 반경의 원안의 절반 이상이 명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CEP는 50M 정도입니다. 반지름 50M 그러니까 지름 100M의 원안에 명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얼핏 보면 매우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애당초 40km나 떨어진 물체를 고작 50M 오차로 정확히 타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포를 사용하는 포신포병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고폭탄으로
CP-50M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도 정확히 사격이 가능하도록 여러 부가 설비가 추가된 한 포를 제외하면 지상 장비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한데요. 이 사진은 러시아의 포격이 가장 거세던 6월의 돈바스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낙하한 포탄의 흔적이 사방에서 보이는데요. 러시아의 포격이 얼마나 멍청났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럽게 못 쏜 것입니다. 대다수 포탄이 목표인 참호가 아니라 엉뚱한 들판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모차가 수백 미터가 아니라 km 단위로 나온 수준인데요. 이에 반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국군이 K-9으로 포격한 북한의 무도기지 모습입니다. 포탄이 굉장히 오밀조밀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CEP가 50M임에도 포탄이 빼곡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포병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사실 155포탄의 유효 살상 반경은 통상적으로 2550M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50M 내에 5발의 포탄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지역의 모든 물체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수 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감화된 특화죠. 그러니까 벙커나 주력 전차의 경우 직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말 그대로 생존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시가전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 사격을 하거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포를 쏘고 후퇴해야 하는 현대 포병에게는 CP-50M기 정밀한 조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엑스칼리버 같은 포탄이 나온 것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전에서 쓰이고 있는 개량형의 정밀도는 무려 CP 2.4M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 사격 재원이 정확할 경우 일격의 탱크조차 격파할 수 있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 엑스칼리버 포탄 덕에 수적으로 크게 밀리던 우크라이나 포병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등한 전투가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판 엑스칼리버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개발했습니다. 2014년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과정에서 CP 1.9M라는 초정밀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구 경장 주포로 사용하는 엑스칼리버와 달리 52구 경장 포신에도 FR, GRI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최대 사거리가 40km인 엑스칼리버보다 10km 이상 긴 사거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산에는 실패했는데요. 사거리 100km급 차세대 포탄인 초장사정 활강포탄 GGAM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몰빵했다가 사업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덩따라 정밀유도 포탄을 생산할 예산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포를 쓸 때 발생하는 강력한 충격에 활감할 때 사용할 제어 날개가 부러지는 것을 개선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군은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58구 경장 장포신을 사용하는 K9A3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거리 60km 이상의 슈퍼포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활감 유도탄 대신 덕티드 로켓을 사용한 로켓 추진 포탄의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중 로켓 추진탄의 경우 미국이 XM1299 자주포용으로 개발 중인 XM1113 로켓 추진탄의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하이마스에서 M31 또는 GMLRS로 추정되는 정밀 유도 로켓을 사용했습니다. 일시에 6발을 쓸 수 있는 이 로켓의 구경은 무려 227에 달하는데 이 227 로켓탄은 155의 약 4배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마스가 전장에 배치되자 M31탄의 최대 사거리 84km 안쪽에 위치한 러시아군의 야전 탄약고와 정비소 보급기지가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로켓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국군에서 한창 배치가 진행 중인 우리 군의 차세대 다면 장로켓 K239 천무에서 탄두 중량이 90kg나 되는
239 유도 로켓을 쓸 수 있는데요. 단일 고폭탄두를 사용할 경우 60cmg 철근 콘크리트도 단숨에 깨어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정밀 탄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정밀한 무기가 있음에도 한국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중국에는 409경 이상의 초대형 방사포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포는 다면장 로켓의 북한식 표현인데요. 이름만 방사포지 다면장 미사일 발사대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만큼 사거리가 길고 위력도 강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무기가 300km 이상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천무에 장착할 구경 600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2지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KTSSM-2의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400 유도 로켓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 1을 800 개발 중입니다. 두 무기 모두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39포탄의 유도 로켓을 달아 로켓의 사거리를 최대 300km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이 보유할 K239 300대가 동시에 사격할 경우 무려 3,600발의 239 유도 로켓을 일시에 평양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면장 로켓만 쏴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더 강한 화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약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열압력탄입니다. 열압력탄은 포탄의 폭발이 아니라 폭발로 생긴 압력과 열을 이용해 적을 제거하는 무기입니다. 폭발로 상대를 제압하는 고폭탄과는 그 구조가 다른데요.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면 산화제가 들어있어서 화약이 빨리 그리고 강하게 연소합니다. 이 덕에 일순간에 생성된 가스와 화력이 집중되어 비교적 좁은 범위에 매우 강력한 폭압과 파편이 생성됩니다. 한마디로 한 방에 상대를 날려보낼 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열압력탄은 산화제 없이 공기 중으로 열과 압력을 발생할 특수 면료를 살포하며 폭발합니다. 그래서 고폭탄에 비해 폭심지의 피해는 떨어지나 화염과 압력이 넓게 퍼져 지하시설 등에 숨어있는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한국 지지에 감사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협력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한국 정부는 비판 성명을 내며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지난 10일 아키바 토르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한국 지지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전쟁이 끝나면 더 깊어진 협력 관계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토르 대사는 이번 전쟁이 길어도 한 달 내지 2달 내에는 끝날 것이라면서 과거 용키르프 전쟁 같은 경우도 3주가 채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일 이스라엘 대사는 유독 일본에게 분노를 표출해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일 이스라엘 대사는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경계해야 하며 하마스가 원조를 통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것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이스라엘인이 일본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구호품이 담긴 자루 옆에 묶여 누워있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널리 공유된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래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정치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팔레스타인에 23억 달러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 외무부 고위 관리와 회담을 가진 주일 이스라엘 대사는 이스라엘이 일본이 팔레스타인에 제공하는 지원이 오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하마스의 공격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자 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일본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비슷했습니다. 이번에 지칠 국가는 하마스의 공격을 비난하며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넥 영국 총리,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등은 하마스의 공격을 강하게 비난하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만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 정상들이 발표한 9일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성명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하고 단합된 지지를 표명하며 하마스의 행위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적법성도 없다. 보편적으로 규탄받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된 다음 날인 8일 저녁 SNS에 죄 없는 일반 시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강하게 비난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반격을 두고 가자지구에서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모든 당사자에게 최대한 자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기시다 총리는 공격을 시작한 하마스를 비난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반격에도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10일 일본 정부는 미국과 보조를 의식하면서도 원유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상황을 감안해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는 독자 노선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에도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중동 국가에게 원유를 수입하기에 일본만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오랫동안 민족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기에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6.25 전쟁까지 치른 한국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범국인 독일을 비롯해 일본에게도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오래전부터 과거의 잘못을 지우려는 시도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과거 유대인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 개관식에서 세계 40여 개국 주요 지도자를 초청했는데 일본인은 단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강대국인 일본이 초청받지 못한 배경에 대해 이스라엘 일간 에디오트 아로노트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려 일본이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법 국가이면서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부각함으로써 마치 자신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양 국제사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대사관 중에서 독도와 동해를 유일하게 표기하고 이스라엘 국정교과서에도 동해를 표기하며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실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려는 국가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한국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2019년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한국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손을 잡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천 기술을 많이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비 개발 업체를 포함해 150여 개의 반도체 관련 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투과전자현 미경 TEM 장비를 만드는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한국은 수출 규제가 이뤄지자 이스라엘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를 맺고 일본 수출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율주행 분야와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원천 기술을 많이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국가이면서도 무엇보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원천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과 기술 협력을 하면서 완성차 브랜드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자동차를 더 많이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국 차는 오래전부터 잘 팔렸는데 현대 기아차는 9년 연속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사과를 했지만 이스라엘인들은 독일 차는 절대로 사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과 이스라엘은 방산에서도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FA-50에는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데 한국은 KF-21에 들어갈 AESA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 이스라엘 엘타사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면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했지만 이스라엘은 AESA 레이더 하드웨어를 시험평가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산 AESA 레이더를 성능평가에 합격 판정을 하며 한국이 자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레이더 기능 부품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훌륭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방산협력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치를 때 미국에 전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동 국가 눈치를 보느라 지원하지 못했고 당시 한국이 신형으로 바꾸려고 보유 중이었던 셔면 전차 약 400대를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전차는 생산이 중단된 지 20여 년이 지난 구형 전차로 당시 이스라엘의 부족한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개조해서 실전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차가 절실한 이스라엘에게는 엄청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중동 국가들에게서 노획한 T-55, T-72와 같은 소련제 전차와 자신들이 싸우면서 얻은 실전 데이터 등을 한국에게 꾸준히 보내줬습니다. 한국이 K1 전차의 개발 시 이스라엘의 실전 데이터를 상당히 참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K1 전차를 설계 당시부터 중동전에서의 이스라엘의 전차 운용을 참고하여 고성능의 사격통 제장비를 갖추었으며 이로 인해 초탄 명중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대전차 전투 시 초탄에 의해 대부분의 전투가 완료된다는 한국 전차의 전술 목표를 이뤄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미사일 방어 체계 구성, 무기 개발, 대북 제재 등 군사와 안보 면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튼튼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현재 차기 호위함인 FFX-3, 차기 구축함 KDDX 등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투체계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전투체계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화시스템이 이스라엘 대표 방산기업 이스라엘 항공우 주산업 IAI과 손을 잡고 함정 전투체계 수출길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항공우 주산업은 방위 및 상업시장을 위한 우주, 항공, 지상, 해상, 사이버 및 국토안보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글로벌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업입니다. 한화시스템의 함정 전투체계 및 체계통합 기술과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의 함정 무장 및 센서 기술 등을 토대로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의 협력은 최근 함정을 수출하려 하지만 길을 못 찾고 있는 일본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호위함 8척을 수출하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호위함에 관심을 끄며 또다시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한국과 이스라엘은 로봇 분야에도 53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로봇 분야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차, 수소 등 양국의 전략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바이오,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뤄지며 공동 연구개발 성공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끝나면 더 깊어진 협력 관계를 맺자는 이스라엘 대사의 말처럼 빨리 이번 전쟁이 큰 피해 없이 끝나고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이 더욱 힘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TSMC의 성공에는 대만 반도체 산업의 대부라 불리는 창업자 장중머우 모리스 창 전 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달 말 대만 경제지 차이신을 비롯한 언론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반도체가 쇠퇴한 데 반해 한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계는 한국 반도체를 비하하고 평가절하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 장중머우에 대한 답변도 그런 부문을 기대한 기자들의 질문의 의미였지만 장중머우는 그들이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며 장중을 슬렁이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바와 애니시는 정말 훌륭했다. 당시 일본은 CPU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강하다고 할 순 없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인텔을 압도해 사업에서 철수시킬 정도로 막강했다. 장중머우 전 회장은 1980년대 일본 기업들에 대해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반도체 산업 쇠퇴 원인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여러 주장이 있지만 압축된 원인은 기업들이 시대 변화에 의한 글로벌 흐름에 따라 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고집을 내세우다 갈라파고스화돼 버렸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는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기술이 밀리면서 압도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85년 미국 주도하의 플라자 합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1 240엔이었던 N달러 환율은 1987년 말 $1 120엔에까지 하락하면서 일본 반도체 제품이 수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해 미국 제품에 밀렸고 또 한국 제품의 저가 공세까지 직면한 것이 결정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은 이 같은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놓친 것이나 플라자 합의는
일본 반도체 몰락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이유를 삼성전자의 등장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이건희 회장 등 인재들이 많았지만 히타치나 도시바, NEC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마저 인재를 앞세운 삼성전자에게 자리를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장 전 회장이 한국과 미국, 일본 반도체의 희비를 가른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 건 출중한 라오반 경영자 또는 리더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에도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이건희 전 회장과 같은 유능한 리더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 전 회장은 뛰어난 라오반은 라오반 중에서도 1000명 중 1명 나올까 할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 그런 한 명인 이건희 씨가 시대를 만들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91세의 나이에도 장 전 회장은 1989년 대만에서 이 전 회장과 아침 식사를 함께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 벌써 휴대전화의 잠재력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반드시 하고야 마는 용기가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극도로 커진 상황의 향후 반도체 업계 전망에 대해서 그는 반도체 수요 급등으로 거의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모든 제조사에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이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 고 했습니다. 그는 1년 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강연에서 TSMC를 위협할 경쟁자들에 대한 의중을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일본과 중국은 기술 수준에서 대만의 라이벌이 될 수 없고 미국 역시 대만을 앞서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성전자는 매우 강력한 라이벌이다. 양국은 비슷한 장점을 공유하기 때문이며 또한 반도체 인재 수준이 높고 높은 기술을 기반화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들도 반도체 분야에 진입하고 싶어하고 또 일부 기업들은 과거의 영광을 재차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백 조를 쏟아 부어가면서도 반도체 굴기를 이루려는 것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절대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업이익률 때문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일본 모든 전자기업들이 내는 이익을 보다 많은 것은 반도체 때문입니다. 일본 전자회사들이 기를 쓰고 삼성전자를 따라 잡으려고 연합해서 총력을 펼쳐도 어렵다는 말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도체 분야를 다루는 기업은 높은 매출과 함께 그 어떤 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마케팅 비용에 많은 금액을 쏟아넣는 제조사나 유통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5% 안팎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현대자동차가 5.7%, LG전자 5.2%, SK텔레콤 7.2%, 롯데케미칼 2.9%, 네이버 22.9% 등입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LG전자 생활가전사업부는 지난해 1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고 오리온은 식품업계임에도 불구하고 1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자 업계에서는 다양한 영업활동 비용이 발생하는 가정과 식품산업에선 좀처럼 이루기 힘든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조업체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애플의 경우 통상 2030%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8%로 높은 편이지만 이와 비교도 할 수 없는 50%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입니다. 국내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평균 30%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지만 호황 시기에는 50%까지 치솟는데 이는 고부가가치라는 반도체 산업 특성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가전, 식품에 비해 마케팅 비용도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마진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투자된 비용도 비슷한 가운데 상품을 팔지만 같은 시간에 누구는 5,000원을 벌고 누구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슈퍼홀로 불리는 네덜란드 장비업체 ASML의 영업이익률은 독보적입니다. ASML은 극자회선 이후 V 노광장비를 지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라 실적도 지난해 매출 186억 유로 약 25조 원에 영업이익 98억 유로 약 13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1%, 영업이익은 44% 늘면서 영업이익률은 무려 52%에 달합니다. 높은 수익성 비결은 EUV 노광 장비 때문입니다. 1대당 2천억 원에 달하지만 첩단 공정에서 필수 제품으로 꼽히며 2년 사이에 500억 원이나 올렸지만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ASML은 총 42대 EUV 장비 중 대만이 44%, 한국 35%, 중국과 미국,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35%, 중국과 미국,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TSMC는 지난해 매출 1조 5,874억대만 달러 약 69조 원, 영업이익 6,450억대만 달러 약 28조 원을 기록, 영업이익률은 41%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 하이닉스 양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각각 31%, 29%인데 두 회사는 2018년 반도체 슈퍼우황 시절에는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면서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52%, SK하이닉스는 5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이윤입니다. 따라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면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중머우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과 인재 양성론을 들었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도전 정신과 끈질김, 성실함, 그리고 승부 정신 등을 꼽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기질인데 장중머우 전 회장은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과감한 승부 정신입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와 특정 종목에서 경쟁 관계에 돌입했을 때 패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승부 정신 때문입니다. 20년 전 중국이 치고 올라올 때 세계의 언론은 한국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그런 말이 가장 많이 나왔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국민조차 그런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평가가 맞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경제는 피폐되어 수출은 크게 줄어들었어야 맞는 얘기고 중국에 의해 대부분 무너졌어야 맞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위세에 눌려 기를 못 피고 일본 경제는 한국 때문에 일본이 이 지경 됐다는 통탄의 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을 압도할 것이라는 중국 역시 지금도 한국의 기술을 빼낼 기회만 엿보면서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척하지 않으며 시기심과 질투, 콤플렉스에 의해 한국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중국이 내세우는 타도 목표는 미국, 일본이 아니라 타도 한국입니다. 한국만 잡으면 중국은 세계를 석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만은 70년 전부터 모든 면에서 한국에 비해 월등하게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게 뒤처진 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25년이나 늦은 후발주자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은 대만에 훨씬 뒤져 있지만 세계 1위를 목표로 한 것은 2030년입니다. 아직 8년이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